네, 안녕하세요. 조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3회 후반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항상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문제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나왔네요. 이렇게 보도자료와 같이 비즈니스 문서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런 비즈니스 문서가 나왔을 때는 해당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고요. 문제 마저 보시면 다음 보도자료를 읽고 난 후에 반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서 푸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시문과의 일치 여부만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좀 먼저 보고 올게요. 선택지 먼저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남의 남강은 인구 35.3만 명 이상이 밀집한 상습 침수 구역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 홍수 안전 강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어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것이 남강의 인구 35.3만 명 이상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해당 부분 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실 수 있을까요? 인구 밀집 지역의 홍수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남 진주시 지역의 배수 영향 지역 내 대규모 인구,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런 수치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이 일치 여부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남강이 선정되었다라는 사실 확인 그대로 제시문에서 가능하니까 1번 선택지 맞는 말 된다는 것 알 수 있겠고요. 2번 선택지 보시면 나영의 경우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렇죠. 수문 상태와 하천 수위가 실시간으로 확인됨과 동시에 민간 수문 관리인이 직접 수문을 개폐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나와 있는데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민간 수문 관리인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가 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수문 상태와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선택지가 더 뒤쪽에 나와 있다면 당연히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한 절대 시간이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고 특히 비즈니스 문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맞춰보는 방식으로 문제풀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조언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뒤이어서 우리가 또 다른 문제에서 보게 될 순수한 비문학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정확하게 정오답의 근거를 또 가려낼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문제의 제시문 종류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제시문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죠. 역시 다음 글을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응 물어보는 문제 일치 문제로 치환해서 푸는데 그것이 비즈니스 문서냐 아니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 달라야 될 텐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글의 흐름 좀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소아마비는 어린아이에게 자주 일어나는 질병, 앓고 난 후 운동기능 마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소아마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종류는 뇌성 소아마비와 척수성 소아마비로 나뉘는데 전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뇌장애로 인해 발생하고 전염성 띠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염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아마비의 특징과 종류 정도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척수성 소아마비의 원인인 폴리오 바이러스는 구강을 통해서 체내로 침투되고요. 대략 3일에서 35일가량 잠복기를 거친 후에 인두 및 장관에서 개체수를 늘리다가 국소 림프계를 침범하고 혈액으로 중추신경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신경이 뻗어나가는 척수 전각과 뇌간의 운동신경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운동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에서 3세의 소아 발병률이 높고 어릴수록 위험도 또한 높다라는 이야기. 그럼 척수성 소아마비의 원인인 폴리오
폴리오 바이러스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고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그 흐름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95% 정도는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에서 8%가량만 미열이나 인후통 등의 증상 확인이 되고요. 그 중에서 1에서 5%는 무균성 뇌척수막염을 앓을 수 있다. 일부는 짧게 열성 질환만을 겪는 부전형 회백수염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증상에 골격근이나 두개근이 약해지는 증상이 더해지면 며칠간의 무증상 기간 후 수족이 마비되는 후유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증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는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폴리오 바이러스는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2, 4, 6개월에 3회의 기본 접종하게 하고요. 만 4에서 6회에 1회의 추가 접종까지 더해서 예방접종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국가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생겨난 데 더해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태, 특히 파키스탄 등지에서 나타난 폴리오 바이러스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야생형 바이러스인데 이외에도 기존 백신의 돌연변이 형태로 발현된 폴리오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필리핀 등의 동남아 여행 시에는 미리 예방접종,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당국의 주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는 이렇게 일일이 다 읽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대략적으로 소아마비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정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신다면 선택지에서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데 드는 그 확신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폴리오 바이러스는 혈액을 타고 중추신경계까지 흘러 들어가서 질병을 유발하는군 이라고 하는 거 제시문 내용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으로 중추신경계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디를 대략적으로 다시 가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번 보시면 태어났을 때부터 소아마비 증상을 보이는 아이는 뇌성 소아마비 환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그렇죠. 실제로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뇌성 소아마비 환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 제시문의 초반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3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도록 총 4번의 예방접종 제시문 확인하셨을까요? 생후 요때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만 4에서 6세 한 번 더 한다라고 했으니 총 4번의 예방접종 맞는 말 되겠습니다. 동남아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니 여행 전 보건복지부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접종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정답 4번인 것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 정답이 4번인 것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제시문을 읽지 않고 무턱대고 선택지만 먼저 읽고서 제시문을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 월등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시문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 보셔도 그리고 설령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더라도 무엇보다 시간보다 정답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읽지 않고 푸는 것과 읽고 푸는 것의 시간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정답 4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13번 보시면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반응 물어보는 문제나 추론 물어보는 문제나 그냥 동일하게 일치 문제로 치환해서 풀었습니다. 추론의 적절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시문과의 일치 여부에 의해서만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 그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골라라 이런 문제로 그대로 바꾸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한번 보시면 각각의 선택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는 과정에서 선택지를 먼저 볼 것이냐 제시문을 먼저 볼 것이냐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내용일수록 오히려 제시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전혀 모르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에 대한 내용일수록 선택지를 읽고 나서도 이 선택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바로 흡수되기가 어려울 뿐더러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가 더 막연하고 더 부정확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제시문을 1초만 보셔도 이거 조금 그래도 읽을만하다, 약간 어렵다 이런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택지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것도 내가 이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도를 더 높이겠다라는 판단 자체가 가능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일단 제시문과의 일치 여부로 정말 정오답이 가려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1번 보시면 스튜어드십,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 기관 투자자는 자신의 주주권을 활용해서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의무를 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해당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스튜어드십 코드는 과거의 세계 금융 위기가 기관 투자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금융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 자산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장 먼저 영국에서 도입되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부분 살펴보시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 자산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1번 선택지, 그렇죠? 제시문과 일치해서 맞는 말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2번 보시면 비재무적인 요소로 투자기관의 주가가 하락해도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해당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한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의 약 6.9%에 달하는 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본래 국민연금은 매수를 통한 주식 운용에 제한을 받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형성된 기금이므로 정치 및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단순 수익금 외에도 비재무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럼 비재무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라는 것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2번 선택지 정답 된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고요.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입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웬만큼 좀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지 먼저 공격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죠. 다음 문단을 논리적 순서대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사성의 원칙, 연관성의 원칙으로 붙여나가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또한 어떤 내용이 먼저 올 것이냐에 있어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보다 추상적이고, 보다 개념에 가깝고, 보다 범주가 큰 얘기가 먼저 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에 특수한 얘기가 올 수 있고요. 추상적인 얘기가 왔을 때 구체적인 얘기가 올 수 있고요. 개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구체적인 상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범주가 큰 얘기 다음에 범주가 작은 얘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순서대로 글을 써야 한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런 순서대로 붙은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가 아니면 마로 시작한다라는 건데요. 가의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흔히 영양제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흔히 영양제로 이것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의 내용 보시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느 쪽 얘기가 더 크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가요? 그렇죠. 마에 해당하는 얘기가 보다 더 큰 범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가 먼저 와야만 하는 거 아니지만 마가 먼저 오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
마담의 가가부터 마담의 나가부터 요거 골라내셔야 될 텐데요. 이 뒤에 뭐가 올지는 마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는 필요한 영양분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양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는다. 이제 영양제 얘기 나오네요. 결국 영양제란 영양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영양 성분을 배합해서 정제나 음료 형태로 만들어서 체내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영양 보충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선택지 따라서 가보시면 우리는 흔히 영양제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영양제는 영양소가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그 영양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였냐면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읽었거든요. 영양제가 뭔지를 읽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영양제를 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한다와 영양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얘기 중에 더 비슷한 얘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둘 다 영양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더 유사한 얘기가 먼저 온다. 유사한 얘기가 다 왔을 때 상반된 내용이 올 수 있고 상반된 내용이 끝나야 화제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우린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내가 읽은 내용이 영양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인식했다면 나아가 오는 선택지가 그 다음에 붙는다. 왜? 나가 먼저 와야만 해서가 아니라 나가 마의 마지막 부분과 더 내용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 다음에 가가 올 것이냐 나 다음에 다가 올 것이냐 이 또한 나가 결정해 줄 겁니다. 나의 내용 한번 보시면 영양제는 이렇게 ABC로 분류되고요. 전문의약품에는 중환자의 생명 유지를 돕고자 활용하는 포도당 주사액이나 아미노산 주사액 등이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에는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영양제의 종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따라서 가 붙여볼까요? 우리는 흔히 영양제로 이것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다도 한번 볼게요. 이를테면 임신을 했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아이에게도 영양소 공급해야 되므로 엽산, 칼슘, 비타민 D의 섭취량 늘려야 하고 채식주의자의 경우 고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핍 상태일 수 있어서 영양제를 이용해서라도 영양소를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읽은 내용이 뭐니까 영양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영양제를 우리가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오는 것이 맞겠고요. 가가 먼저 올 것인가 다가 먼저 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면 가와 다 중에 어느 쪽이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다라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에서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가 먼저 오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 원칙에 따라서 여기까지 확인하고 정답이 3번인 거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배열하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고정불변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5, 16번 볼게요. 다음 각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세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문제 먼저 한번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으니 제목 물어보는 문제는 좀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에 대한 독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되니까요. 그러나 16번처럼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제시문에 대한 전반적인 독해가 필요하다. 안 읽고 푸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 찾아 헤매면서 푸는 것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15번만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답이 가려지냐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이란 전염성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고자 미생물의 병원성을 죽이거나 약하게 해서 신체에 주사 또는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해서 주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영유아 또는 청소년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예방접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되며 면역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에는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해서 면역력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서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감염성과 바이러스의 변이도 쉽게 이루어져서 과거에 한 접종은 효과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고마운 표현 있네요.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시의적으로 필요한 예방접종 진행해야 된다. 그럼 내가 읽은 게 뭐였어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 질병을 막으려고 어떻게 주사 맞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내가 읽은 내용은 따라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걸 읽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읽은 것, 그렇죠. 예방접종의 효과, 전염성 질병을 막으려고 주의사항 뭐였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꾸준히 주기적으로 때에 맞춰서 잘 맞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내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읽은 내용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2번 선택지 과감하게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단 이렇게 공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준의 연습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실전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번 보시면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 문제로 그대로 치환해서 풀기로 했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만 한번 볼게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약한 적이 있을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평생 불필요하다, 평생 불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 우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뭔가 면역력 감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면역력 떨어진 사람도 많아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한 접종이 효과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 우리가 제시문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4번 선택지가 정답인데 4번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 그렇죠. 반응이 적절하지 않아서, 추론이 적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라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선택지 역시 제시문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제시문의 표현과 선택지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8번 문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보시면 윗글의 중심화제인 기억을 서술하는 방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18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물어보고 있고요. 서술 방식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얘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술 방식은 그런 방식 자체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가 입장에서는, 필자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딱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설명할까? 이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주제에 의해서 서술 방식은 결정되는 겁니다. 내용이 먼저 결정되고 서술 방식은 그것을 따라갈 뿐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내용 정리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서술 방식 물어보는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적절한 걸 물어보는 긍정 발문의 경우 이 글이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정도만 확인하셔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시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어차피 우리 18번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제시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체계에서 발생한 임금 및 노동 착취 등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반발해서 대두된 것으로 개인의 자유 대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사회주의라는 거고요. 사회주의에서 인간은 공동체 구성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고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 통제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생산수단의 공유와 계획적인 생산 그리고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여 누구나 평등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요. 따라서 사회주의는 재화의 생산보다 생산된 재화를 균일하게 분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 통해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만들어졌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사회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계가 완성된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 이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근대사회주의자라고 지칭하고요. 이러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원 낭비, 빈부격차, 그리고 대공황 등의 문제들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자유경쟁을 반대하며 개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로 대치할 것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산업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급성을 배제한 채 생산수단의 공유화 및 사회적 관리를 통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사회주의의 이념에 부합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칼 막스로부터 실현 불가능한 꿈을 주장하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차별을 두고자 한 막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제시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유발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를 갖추었다고 여겼고요. 모순으로부터 대안을 찾은 스스로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 계급인 플로레타리아를 주체로 하는 계급투쟁과 혁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한 마르크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는 그 스스로를 과학적 사회주의, 그가 제시한 어떤 사회주의의 모습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지칭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막스가 언급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져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주의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는 자본주의의 불합리함을 공동생산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공산주의는 공동생산은 물론이고 공동분배까지 원칙으로 공유재산 제도를 시행해서 개인의 재산 인정하지 않고 빈부격차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의 최종 완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형태, 사회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결국 공산주의 사회가 될 거야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한편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민주사회주의라는 게 또 등장하는데 이는 계급투쟁과 목표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혁명이 아닌 개혁으로 점진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이제 반반씩 섞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합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본주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약간 중도 온건한 어떤 이념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이고요. 공산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하지만 민주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인정하고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가 기초산업과 공공사업 등을 관리해서 균형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과거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양상, 그 다음에 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공산주의와 달리 여러 나라에서 아직 여전히 정당의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민주사회주의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거, 기억이 뭐였죠 아까? 기억 보시면 사회주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사상인데 처음에는 이러하게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었고 그런 사람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비판받았고 그 이후에 마르크스가 나왔고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스스로 지칭했고 그 다음에는 민주사회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당연하게도 4번이겠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왔는가 역사적으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 4번 선택지가 정답인 것은 나머지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글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 화제가 서술되는 방식, 테크닉을 물어보는 문제, 그 중에서도 긍정 발문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이 뭐다라는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래요. 1번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가 사라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올 거라고 주장했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최종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피력하지 않았죠. 이거는 지금 그렇죠. 둘 다 인정하는 이념이었잖아요. 따라서 2번 선택지가 정답 되겠습니다. 결국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이 2번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17번을 풀기 위해서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전반적으로 좀 하셨다면 18번 문제는 사실상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 20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 20번 보시면
1번 문제, 1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 즉 테크닉을 물어보는 문제도 그대로 일치 문제로 치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문제를 푸는 모드로 푸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고요. 20번 보시면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라는 건데요. 역시 추론 문제 그대로 일치 문제로 치환해서 풀기로 했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19번 문제, 20번 문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찾아 헤매는 방식, 막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나? 막 이렇게 처음부터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술 소개하고 있나? 뭐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결과적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어보셨다는 전제 하에 19번 문제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제시문의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빛의 속도는 이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속도로 움직이면 1초에 지구둘레의 7바퀴 반을 돌 수 있고요. 지구에서 달 표면까지 대략 이만큼 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또한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태양에서 생성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별과 은하 역시 실제 거리와 상관없이 빛의 속도로 지구에 금방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는 그렇죠. 하고 있는 거니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잠깐 점프하겠습니다. 이런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확인하고자 한 사람은 너무 빨라서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전 시대의 과학자들과 달리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생각했고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먼저 몇 킬로미터 떨어진 두 산 꼭대기에 램프를 든 실험자를 각각 배치하고 한쪽의 실험자가 램프를 켜서 신호를 보내면 맞은편의 실험자도 신호를 보자마자 자신의 램프를 켜서 신호를 보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차를 계산해서 거리로 나누면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갈릴레이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론상으로 거리가 속력과 시간의 고비라는 점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 것이고요. 갈릴레이의 도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1675년에 목성의 위성인 이오의 관측을 통해 빛의 속도를 최초로 측정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레메르라는 사람입니다. 이오가 목성의 뒤로 사라지는 월식이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지 않고 관측되는 시간이 반년마다 변한다고 알게 된 것. 저는 이걸 안다고 어떻게 빛의 속도를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놀라운 과학자는 이런 것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구가 목성과 가까울 때는 월식이 일찍 관측되고 목성과 멀 때는 늦게 관측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거 유추했고요. 두 시차를 바탕으로 역산해서 빛의 속도가 초속 이만큼임을 계산했고, 그 다음 이런 수치는 현재의 측정값과 비교하면 오차가 크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증명이라는 거죠. 레메르의 발견 후에는 천문현상에 의존하지 않고 빛의 속도를 알아내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시도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 과학자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결과 얻어냈고, 그 다음에 또 이 과학자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어떤 실제로 빛의 속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값을 도출하기도 했다. 또한 푸코는 물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해서 빛의 속도는 진공 상태보다 물속에서 더 느리다는 사실도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과학자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빛의 속도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계산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인 세슘 원자 시계가 개발되면서 빛의 속도 측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원자 시계는 원자나 분자의 고유 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계로 고유 진동수는 중력이나 온도 등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1967년 국제도량형 총회가 이러한 세슘 원자 시계를 국제표준시계로 채택했고, 이 시계를 기준으로 측정한 빛의 속도를 물리상수로 정의하면서 빛의 속도 측정의 역사도 마무리되었다. 그럼 이 글을 아주 스캐닝하는 방식으로 집중은 하셔야 되겠지만 스캐닝하는 방식으로 쭉 살펴보면 다양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측정되었고, 그 다음에 세슘 원자시계가 개발되면서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최종적으로 계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측정을 넘어서 빛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등 속도를 제어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발달하면 미래에는 빛의 속도 통제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광 컴퓨터의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것이죠.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서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미래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설을 소개하고 학설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양한 학설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 방법, 실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번 선택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서술 대상과 관련한 실험의 변천을 시대순으로, 그렇죠. 우리가 읽은 게 바로 이거고요.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론 제시하고 현상이나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역시 제시문의 내용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서술상의 특징, 테크닉 물어보는 문제도 결국 내용 물어보는 문제에 귀속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0번 보시면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제시문 내용 통해서 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갈릴레이 이전에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 않았죠. 그 이전에는 무한하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라는 내용 제시문 통해서, 제시문의 초반부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추론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일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보 모의고사 총 3회까지 함께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NCS 의사소통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도 좀 많이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 파트에 대한 신경도 끝까지 쓰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시험이 바로 건강보험공단 모의고사, 건강보험공단 NCS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더 연습하시고 마지막까지 연습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최고의 결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